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시작합니다. 저는 동아일보 정치부장 조영관입니다. 김진 앵커의 희거로 이번 주는 저와 함께 따끈따끈한 신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네, 동아일보 일면톱 기사인데요. 정부가 경부고속도로 입체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한남 나들목에서 양재 나들목 사이를 지하화한다는 겁니다. 도로를 지화하고 지상에는 주택이나 상가, 빌딩을 지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요. 국토교통부가 연내에 도로법을 개정해서 이런 방식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서울 들어갈 때 서울 시내가 안 보이고 북한산도 안 보이는 지하도로로 들어와야 되는데 과연 이거에 대해서 강남 구민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구민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미공개 회고를 한국일보가 단독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09년 10월에 521쪽에 달하는 미공개 회고록, 오늘도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런 회고록을 냈다고 하는데요. 이 회고록에서 김기춘 전 실장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네, 박정희, 박근혜 일가와의 인연은 운명이다, 이렇게 썼고요.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당대표로 모셔보니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원칙과 판단력, 어머니 유경수 여사의 자애로움을 겸비해 훌륭한 정치 지도자로 성장했음을 실감했다, 이렇게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네, 7년이 지났나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 지금은 어떤 생각일지,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 일가와의 인연, 악연이라고 생각하진 않을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번 주 토요일이죠. 20일 미국 대통령으로 정식 취임을 하게 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의 외교 정책을 이렇게 조선일보는 썼습니다. 열로 타중. 네, 러시아와 연대하고 중국을 때린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 요즘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좀 밀월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는 푸틴과 함께 손을 잡고 시진핑을 경제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한반도 주변에 밑가이들이죠. 트럼프, 푸틴, 시진핑, 여기에 아베까지, 이런 마초 리더십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과연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경향신문입니다. 네,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 기사인데요. 이런 깃발을 강조해서 어제 들었다고 합니다. 네, 손가락 혁명군이네요. 왜 손가락 혁명군이라고 했을까요? 아무래도 SNS 시대에 SNS 네티즌들의 지지를 받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족벌 재벌체제 해체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 예, 족벌 해체 중 생명을 걸겠다.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당장 구속하라.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 15년 정도 감방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쏟아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재명 성남시장 지지율이 좀 하락했는데 다시 지지율 상승을 노리고 강한 발언들을 쏟아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한겨레입니다. 최순실 씨 기사인데요. 지난해 9월에 독일로 떠났었죠. 독일로 출국하기 전날에 뭘 찾았답니다. 뭘 찾아갔을까요? 네, 15억 원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당시는 미르재단 의혹이 불거진 시점이었는데 최순실 씨가 갖고 있던 예금 적금 6개 계좌를 무더기 해약해서 15억 원을 찾았고 다음날 독일로 출국했다는 건데, 네, 15억 원을 찾아서 과연 어디에 썼을까요? 도피 자금으로 활용하려 했던 건 아닐까요? 네, 다음은 서울신문입니다. 네, 지금 문재인 더민주당 대표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사진이 있는데,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네, 사드 취소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은
다음 정부로 사드 배치 결정을 미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드 취소, 한미 간 협의에 이루어진 사드 취소를 쉽게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약간 입장이 바뀐 걸까요? 반기문 전 총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사드 배치에 찬성한다. 사드 배치는 순수한 방어용 무기이고 한반도 현실이 거의 준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사드 배치 조치를 취한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분명한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드 문제를 둘러싼 문재인 전 대표와 반기문 총장의 입장이 확실하게 각이 세워지는 건지 약간 흐려지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네, 중앙일보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박영수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어제까지 발표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어제도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원칙과 경제 충격을 모두 고려하겠다. 원칙과 경제 충격을 모두 고려하겠다. 과연 영장 청구를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알쏭달쏭합니다. 오늘 오전쯤에는 아마 결정이 내려질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뉴스 토크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여름에 하고 이번에 또 대타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타로 진행하는 날 아주 중요한 뉴스들이 많습니다. 지금 최순실 씨 오늘 헌재 변론에 출석하는 문제도 있고, 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네,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예정이 돼 있는데 결정이 예정되어 있는 거죠. 자, 먼저 저희들이 준비한 돌직구 신문부터 한번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역시 가장 핫한 뉴스 중에 하나죠. 오늘 헌재에 출석하는 최순실 씨. 참 힘들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입을 열지 어떻게 보세요? 정성희 위원님. 그동안 최순실 씨는 사실 그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빠져나갔거든요. 예. 헌재 변론에서는 특검 수사에 대비해야 된다면서 안 나왔고, 특검에 대해서는 헌재 출석에 대비해야 된다면서 안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오게 된 거는 이제 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제 구인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계속 안 나오면 우리가 강제로 데려오겠다. 강제 구인에는 이제 견딜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오늘부터 나오게 되는 건데요. 헌재도 마찬가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헌재에서도 이제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빠질 방법이 없으니까 오늘 나오는데요. 제 생각으로 오늘 나와도 지금까지 입장과 큰 다른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양측이 다 국회 측과 그다음에 그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다 신문을 할 텐데 모른다. 제 생각으로는 아니다. 기억이 안 난다. 이 세 마디를 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전에 청와대 이영선 행정관 이런 분들 나와가지고 계속 모른다 아니다 하고 했다가 언제 재판관들은 또 혼돈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대통령한테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한 게 아니라 여론만 악화시켰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도 많이 알려졌지만은 청와대에 들어간 적이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에요. 회신은 내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보통 이런 그 신문을 하거나 조사를 받을 때는 진실과 그 다음에 거짓이 약간 섞여 있어야지 좀 믿음이 가는데, 청와대 간 적이 없고 피신은 내 것이 아니고 모든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그런 입장을 하지 않을까. 그 뒤에 이제 대통령의 어떤 그렇게 교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입장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아마 재판관들은 최순실을 좀 꾸짖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결국은 재판관이 잘해서 입을 열도록 논리적으로 계속 추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이영선 행정관 때는 이제 재판관들이 좀 강하게 압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을 했는데 저는 그런 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뒤에 이야기하지만은 박 대통령이
설 전에 뭔가 어떤 식으로든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이제 좀 이 분위기를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예. 그게 뭐 간담회가 됐든지 헌재 출석이 됐든지 그런 거에 좀 연장선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지금 그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들, 그러니까 뭐 태극기 집회라고 하죠. 그쪽에서는 예. 제일 가장 강하게 이게 물고 늘어지는 게 태블릿 PC 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최순실 씨가 나와가지고 역시 태블릿 PC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른다라고 하면은 헌재 재판관들한테는 그게 영향을 미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들 한테는 또 이제 뭔가 좀 응집할 수 있는 계기를 던져주지 않을까, 그런 부분까지의 다목적 포석인 것 같고, 또 한 가지 더 짚어보자면은 이제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해 가지고 행정적인 절차 같은 건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덴마크 그 검찰이 우리가 보낸 그 서류에 대해 가지고는 마무리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정유라 씨한테 대해서 또 압박이 가해질 건데, 그 정유라 씨에 대한 압박은 결국은 최순실 씨를 보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내가 나와서 좀 이야기하게 되면은 딸에 대한 압박은 조금 풀리지 않을까, 그런 계산이 있지 않을까요? 이게 네. 실제 오늘 이제 헌재에서 최순실 씨를 불러다가 이제 입을 처음으로 열게 만드는 건데, 헌재에서 심판하고 있는 5가지 유형 중에 제일 핵심적인 게 바로 최순실 씨 국정농단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과연 어느 정도로 정부의 정책에 관여를 했으며 정부의 인사에도 개입했던 정황들이 있는지를 최순실 씨 입으로 우리는 드러난 모습들을 보진 못했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최순실 씨의 역할이 말 그대로 사인에 불과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과 대통령이 변호인단이 했던 얘기와 배치되는 최순실 씨의 그 증언을 듣고자 아마 노력을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아마 반드시 확인해야 될 거는 KD 코퍼레이션에 관한 문제일 겁니다. 이 KD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를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기술이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든지 활성화시키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본인 딸의 지인의 학부모가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걸 모른다라고 얘기하기는 차마 어려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강론으로 들어간 세부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최순실 씨의 입을 여는데 주력하게 될 건데, 과연 오늘도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할 건지는 좀 두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론으로 파고 들어가야 네. 된다. 네. 우리 박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이걸 좀 큰 틀에서 우리가 좀 한번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최순실 씨는 뭐 각종 모든 그 조사에 임하는 태도가 거부와 거절 속에서 또 말하지 않고 모르겠다 해서 그 지연 작전을 피하는데, 때로는 참석을 함으로 해서 또 지연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처음에는 자기 방어를 위해서 할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은 탄핵 과정에서 또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다른 여러 피의자라든가 증인들의 태도를 보면은 일종의 사법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그런 모습을 좀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지금 최순실 씨가 등장을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그 재판의 성격에 대해서 이제 좀 파악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지금 많은 사건에 지금 연루가 돼 있거든요. 때로는 특검을 가고, 때로는 법원을 가고, 또 헌법재판소, 또 국회 국정조사를 가다 보니까 이경재 변호사를 비롯해서 나머지 변호사들은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각 그 조사의 이 기관의 성격들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던 것 아닌가. 지금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지금 뭔가 좀 빨라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사건 내용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60일이 넘었던 것은 헌법재판소 원래 기간이 긴 게 아니라 기각을 시키려면 상당히 많은 그 부담이 가는 겁니다. 국회에서 200명 이상이 탄핵을 신청했는데 그걸 기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받아들이는 건 오히려 쉬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참여 속에서 지연이 필요하다, 교란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최순실 씨는 모르쇠도 하겠지만은 아마도 거짓말을 참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도 일종의 헌법재판소라는 곳을 전체적인 틀 속에서 전체적인 움직임 속에 하나를 좀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은 이제 교란 작전까지 가다는 말씀이신데. 저도 사실 좀 비슷한 생각을 하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지연 작전은 여러 가지 방향일 수 있잖아요. 지금처럼 뭐 특검에서 아무리 불러도 안 나간다던가, 헌재에서 불러도 안 나간다던가 해서 시간 자체를 물리적으로 끌어가는 방법을 했다면, 지금 이제 두 가지 압박이 있는 거죠. 지금은 헌재에서 이제 탄핵 심판이라는 것은 이제 형사 재판이랑 좀 다른데, 그거의 성격을 지금까지 좀
그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까지 그냥 물리적으로만 무조건 시간을 끌고 예. 그동안 나왔던 증언이나 증거에 대해서 굳이 이제 나가서 내가 그 거기에 대해서 증언을 해주지 않을수록 그만큼 이제 시간이 지연된다는 거 알고 밖에서 이제 기다리는 그런 전략을 택했다면 이제는 이제 두 가지죠. 일단 재판관들을 자극할 필요도 없고 여론이 워낙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강제구인이라는 그 카드를 꺼내 들었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제 들어가서 시간을 끌 수 있는 전략을 하나 만들어 내려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래서 이 최순실 씨가 오늘 뭐 헌법재판소에 나온다고 한들 특별한 걸 기대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론은 입을 뭐 열지 않을 거다. 그리고 오히려 또 다른 어떤 전략을 갖고 나올 거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게 되면 사실 헌재로서는 뭔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헌재 판단을 당기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는 데 영향을 줄까요? 저는 지금 박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패턴을 보이잖아요. 제일 예. 처음에 윤전추 행정관이 나와가지고 대통령 그날 정상적으로 업무를 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아주 그 좀 크리티컬한 문제, 좀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피해갔고 이영선 행정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저는 아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최순실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제 행동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것이 대통령한테 헌재 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하냐?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물론 대통령이 지지자들 결집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 정치적인 문제하고 법리적인 문제는 틀리기 때문에 대통령의 탄핵 소추의 사안이 탄핵에 부합하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데에서는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하고 예. 모른다 하는 것이 오히려 혐의, 그러면 모른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재판관이라면은 모른다고 하는 얘기했다고 하는 부분은 당연히 알아야 될 사안인데 모른다는 했을 것은 경우 다 이걸 시인하는 거로 저는 문제가 저는 있다. 받아들일 것 같아요. 합리적인 재판관이라면. 그래서 저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최순실 씨가 오늘 헌재, 우리 안종범 전 수석도 나오는데 오늘 헌재 재판에서 어떻게 자기 변명을 하고 또 대체 답을 내놓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가 아까 제가 신문 보도 소개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독일에 출국하기 전날에 15억 원을 찾았다고 하네요. 네, 이게 이제 지난해 독일에 출국하기 전날에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던 예금이랑 적금, 정기적금 예. 등이 있을 건데 이거를 급하게 모든 것들을 해약하고 돈을 15억에 가라는 현금화를 시켜서 외국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 돈을 뭐 현금으로 들고 갔는지 아니면 예금으로 출금을 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정확하게 확인이 된 거는 윤소아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은 예. 본인이 정기적금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다 만기가 될 때까지 중간에 해약하게 되면은 그만큼의 이자를 손해를 보는 거죠. 거지만 네. 그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무더기로 해약을 하면서 돈을 가지고 독일에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미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이 당시가 지난해 9월이라고 하면 이미 8월달 여름에서부터 종편에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고 예. 여기에 대한 배후 세력으로 최순실 씨가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9월 말부터 있는 이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과 최순실 씨에 대한 아주 대대적인 감사가 예고돼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독일에 도피하면서 최대한 많은 자금을 가지고 장기 도피를 꿈꿨던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좀 반증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좀 어찌 돌이켜 생각해 보면 국정감사에서 그렇게 많은 야당 의원들이 지적하고 질의를 했지만 이 종편에서 이 태블릿 PC에 대한 그 말 그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문을 최순실 씨가 수정했다는 내용들이 보도가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슈만 되다가 묻히는 상황이었거든요. 명확한 정황 증거들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국정감사에서도 그렇게 많이 밝혀진 건 없었죠. 없었죠. 그러니까 국정감사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무너뜨리고 또 다른 이슈로 물타기를 하게 되면 나는 외국으로 도피해서 장기 도피를 하게 되면 이 사건은 영원히 미제로 묻힐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도피했던 게 아닌가를 보여주는 단면인 것 같습니다. 15억 원을 만약에 하나로 찾았다면 저걸 또 환전을 했어야 됐을 것 같은데 만약 가져갔다면? 환전한 기록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환전했을 가능성이 커요. 환전했을 가능성이 크고 저도 아까 이제 동의를 하는데 여기 생활을 저는 좀 영구적으로 정리를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정유라는 독일에 가서 삼성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었고 예. 또 뭐 보도에 따르면은 독일에서 장기 비자를 받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저는 여기서 뭘 볼 수 있냐? 최순실이 이제
태블릿 PC는 보도되기 전이었지만은 K스포츠 미리재단의 모금의 강제성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진을 본인이 아는 사람으로 채우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최순실이 그 즈음에는 이미 자기가 국정농단을 했던 거에 대한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모른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알고 있었으면 떳떳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야죠. 그렇지만 자신이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피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도피를 실제로 했다는 거는 특검에서도 이게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정말 독일에 잠시 가려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랫동안 독일에서 좀 독일이든지 뭐 덴마크든지 주변에서 있으려고 했다는 상황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저 돈의 용도, 저 돈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저런 그 상황에서 돈을 찾아서 독일에 갔다는 것은 저는 두 분 의견 어느 정도 이제 동의를 하면서도요. 뭔가 대비를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감수할 건 감수하고 그리고 치밀하게 대비할 건 대비하고 최순실 씨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데 좀 강점이 좀 있는 그 스타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10월 30일 다시 들어왔단 말입니다. 저는 처음에 결과론적으로 그때 안 들어왔을 될 텐데 왜 들어왔을까라고 했는데 왜 들어왔을까? 아마도 탄핵까지는 생각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15억 가지고 큰 위기가 왔을 때를 대비해서 아까 우리 정 의원님 말씀대로 언젠가는 간다 독일로. 그러면 탄핵이 결정 안 됐다는 뜻은 대통령의 권력은 살아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전제에서 했는데 그게 다 망가져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헌법재판소와 관련돼 가지고 오늘 지금 최순실 씨가 다시 나간다라는 것은 구인이 무수해서 갔다? 강제 구인이 무수해서 갔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마지막 승부처를 헌재로 한번 걸어보자. 그래서 네. 지금 친박에 집회하는 분들한테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분들도 그런 기대를 갖기 때문에 저는 하고 있는 것이라 보고 이것이 어느 정도 연결이 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 번은 더 승부를 걸라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합리적인 생각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런 것들 일련의 과정을 보면 역시 이제 최순실 씨의 한계인데 뭔가 한 템포 늦은 조금만이라도 한 템포가 빨랐다면 만약 안 들어왔다면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예. 탄핵까지 갔을까요? 최순실 씨가 감옥이 없다면 뭐 이런 것도 생각한다면은 나름대로 굉장히 대처를 치밀하게 한 것 중에 하나가 독일이 15억인데 결과적으로 아까 효과를 잘 못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최순실 씨가 왜 들어왔을까에 가지고는 좀 논란이 좀 있었죠. 뭐 사전에 무슨 뭐가 있었던 것 아닌가. 어쩌면 최순실 씨로 끝내려고 했던 뭐 그런 어떤 뭐 권력의 어떤 여러 가지 무슨 작업 같은 게 있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해설들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도 또 있네요. 좀 무슨 경찰 제복 문제가 좀 의혹이 불거져서 이것도 모든 게 뭐 사실은 뭐 기승전체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최순실 씨가 연루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또 제기가 됐다고요? 그렇죠. 어쩌다가 경찰복 여기까지 나오게 됐는지 예. 좀 답답한데요. 일단 개요는 이렇습니다. 지난 6월에 여름에 이제 경찰복이 교체가 됐습니다. 굉장히 진한 곤색으로 이제 교체가 됐는데요. 네. 그 이후에 뭐 기동복 점퍼해서 총 23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드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은 한 10년 만에 이제 경찰 좀 일신한다는 차원에서 옷을 바꾼다라는 명분을 내세웠는데 당시 이 원단 공급 업체가 이제 보강직물, 보강직물. 네, 보강직물인데요. 이 보강직물의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이 이 차모 대구시 의원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차순자 씨라고 이제 보도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차순자 씨랑 어떻게 보세요? 삼성 내무장이 지금 최순실 씨가 삼성 내무장이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해서 모습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억울하세요 지금. 여전히 억울한데. 조금만 10시에 여전히 억울하세요. 여기까지 하시죠. 자, 여기까지 하시죠. 변론. 10시에 이제 변론이 시작이 되는 거죠. 한 30분 정도 전에 도착을 해서 오전에 이제 최순실 씨에 대한 변론이 예정이 돼 있고 오후에는 안종범 전 수석 변론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진짜 궁금하네요. 뭐라고 얘기할지. 네. 생각보다 좀 일찍 출석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자면 이 차순자 그 대구시의원과 최순실 씨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아직은 확인되지 않은 그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고리가 뭐 연결고리가 뭐 확인된 건 없죠 아직까지는. 네. 근데 이제 의심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가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과학적으로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과학적으로
그 진단이 다 끝난 그런 객관적인 그 시험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이 동일한 점수를 줘야 되고, 어떻게 보면 심사위원들의 어떤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주간 점수는 좀 점수가 달라야 되는 건데, 그렇죠. 예, 객관적인 점수는 객관적인 점수가 오히려 달랐고 주관적인 점수가 끝자리 그 소수점 두 자리까지 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경찰청에서 어떤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평가 과정들이 거쳐졌는지, 이거는 경찰청에서 해명을 해줘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최 씨는 나는 최 씨를 모른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건 맞고요. 이게 조달청을 통해서 공개 입찰했기 때문에 외부 세력에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 만약에 그랬다면은 내가 그동안 5번이나 했는데 4번 떨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게 지금 차 씨 측의 주장입니다. 네. 차순자 씨는 뭐 전혀 사실이 아니다. 4번이나 떨어졌고, 이제 5번에 1번 낸 것 한 번 된 뿐이다. 거다. 근데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 뭐 무슨 해외 출장에 같이 따라갔다는 것도 있고, 대통령, 그렇죠. 예, 대통령 순방에 이제 뭐 본인이 8번, 아들이 2번인가 이렇게 뭐 갔다고 하죠. 뭐 여기 산자부에다 접수를 해가지고 갔다라고 본인은 하는데, 뭐 청와대 출입하셔서 잘 아시지만 저도 했지만 이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청한다고 해가지고. 그거는 사실 엄청난 그 경쟁이 있죠. 그렇죠.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것 같아요. 이분이 뭐가 조금 이상하긴 이상한데 최순실 씨하고 증거가 있다라는 거는 떨어지지 않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뭐 F-35K 전투기부터 뭐 전부 다 이제 최순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사안들을 보면은 그 사안 자체로 보면은 참 이상한데 이제 최순실 씨하고 관계 있는 증거는 없는데, 아니 이런 거가 된다면은 최순실 아니면 누가 가능했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 전개들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 건도 그렇고, 참 근데 이것도 아니라고 말도 저도 자신 있게 못 하겠는 게, KD 코퍼레이션 건이나 김영재 원장실 같은 거를 그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데 사실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참 모르겠어요. 결론은. 결론은 모르겠다. 이것도 필요하면 이것도 뭐 좀 수사 대상이 될 수는 있겠네요. 제가 이제 심사를 좀 많이 다녔어요. 외부에서 이렇게 심사위원 같은 거.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객관적인 점수는 이미 주어진 거고, 그거는 예를 들어서 원단에 얼마나 튼튼하냐, 얼마나 뭐 내구성이 있냐, 이런 건 점수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심사위원들이 이제 주관적인 점수를 매기는데, 주관적인 점수가 똑같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최순실이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와 무관하게 심사 과정은 확실히 이상하기 때문에 심사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 명명하게 좀 밝히고 책임질 사람은 좀 경찰에서 책임을 져야 될 사안 같습니다. 심사 과정에는 분명히 뭔가 이상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관적 평가가 똑같이 나왔다. 생각이 그렇게 같을 수가 있나요? 점수로. 네, 저는 조금 이상한 게 잠깐 덧붙이자면, 저도 이제 심사를 해봤는데 보통 다 그 컴퓨터를 주고 클릭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이제 보니까 일부 보도에 따르면 연필로 서명하고 그 위에 볼펜으로 적힌 자국이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일단은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굉장히 한 10년 전, 20년 전 구식 방법으로 했다는 것도 조금 이상한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네. 어쨌든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연루가 됐든 아니든 뭔가 사실관계는 좀 밝혀져야 이게 또 다른 의혹으로 확대 재생산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아까 윤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핵심은 태블릿 PC인데 이걸 가지고 사실은 뭐 일부 보수 진영에서 계속 의혹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태블릿 PC가 가짜다. 그런데 이런 의혹이 지금 한참 불거져 있는 상황에서 그 태블릿 PC가 최순실 씨 거다 이렇게 얘기했던 고영태 씨가 한 달째 지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서 이게 또 다른 의혹을 좀 낳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고영태 씨 같은 경우에 그런 것 같습니다. 참 뭐 거침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뒤에 여러모로 주목을 받았잖아요. 심지어 이제 고은 시인의 만인보의 가족이 뭐 주인공이었던 거, 뭐 아버지가 이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뭐 희생자였던 거, 이런 부분까지 주목을 받았던 게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태블릿 PC에 대한 건인데, 저는 뭐 태블릿 PC가 그렇게 이게 사실이 아니면은 뭐 문제가 없어지고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는데, 좀 박 대통령하고 이제 가까운 분들은 이걸 이제 딱 물고 늘어지지 않습니까? 계속 그 문제를 제기하죠. 근데 이제 고영태 씨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말이 약간 이제 애매했던 게 있죠. 자기가 알기로 최순실 씨는 이걸 잘 쓸 줄 모른다. 뭐 이거 매일 확인하는 정도는 모르겠지만 잘 쓸 줄 모른다. 근데 또 이게
최순실 씨 거는 맞다. 이런 식으로 말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이제 좀 말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제 약간 오락가락한 부분에 이야기가 됐던 게 유일하게 태블릿 PC 건인데 하지만 이분이 지금 뭐 신변에 이상 같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유진우 시사인 기자가 뭐 자기가 연락을 했는데 괜찮다고 하더라라고 했고 또 이제 민주당의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서울 뭐 모처에 잘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SNS를 통해서 전했죠. 근데 일단은 저 아주 주요한 그런 당사자 중에 하나인데 헌법재판소가 지금 출석 요구서도 전달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나와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걸 그대로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서는 이 위치를 찾을 수 없으니까 경찰에게 고영태 씨를 좀 찾아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주말 동안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거의 고영태 씨가 장악을 다 했습니다. 국민들이 봤을 때는 지난 국정조사 특히 청문회에 나와서 고영태 씨가 시원하게 얘기하는 부분들 때문에 신변에 위협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현재 뭐 그런 정황이 어디까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확실한 거는 고영태 씨가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나와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증언의 내용에도 일부 모순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헌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기 위해서 가장 최초로 다시 2014년도에 고영태 씨가 본인이 갖고 있던 CCTV 영상을 가지고 언론사에 제보를 했었고 예. 이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고영태 씨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언의 신빙성을 따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 필요가 분명히 있거든요. 또 게다가 이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제 조카인 장시호 씨로부터 새로운 또 태블릿 PC가 발견이 됐는데 그렇다면 고영태 씨가 지난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증언했던 최순실 씨는 태블릿 PC를 사용할 줄 모른다라는 증언은 정확하게 배치가 되는 진술로 또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헌재 입장에서는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내용의 어떤 발언들이 진실인지를 알기 위해서 고영태 씨를 출석을 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요. 또 경찰을 비롯해서는 대한민국의 법 권력이라고 하는 곳은 만약이라도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혹여나 고영태 씨가 발언하는 뭔가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는 뒤에 보이지 않는 뭔가 검은 권력이 고영태 씨를 압박하고 음해하고 뭔가에 위협을 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불신시키기 위한 보호 차원에 대한 노력들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앞으로 좀 더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손혜원 네. 씨나 몇 분하고는 연락이 좀 되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분들도 좀 헌재 나와서 얘기를 해라 이렇게 오히려 좀 설득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당연히 이제 신변보호나 이런 문제는 또 정부가 좀 해줘야 될 것 예, 같고. 예. 이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참 약간은 좀 한심하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이번 국정조사를 보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완전 파장 분위기로 증인들이 거의 안 나왔지 않습니까? 예. 국정조사에 우리가 분명히 예측할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불리한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안 나온 사람은 나오게 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고영태라는 증인이 굉장히 중요한 보석 같은 존재구나. 이 사건에 있어서 첫 출발도 최순실과 틀어졌기 때문에 시작됐다는 것이고 예. 또 방금 이야기한 태블릿 PC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고 결국 대통령이 더 이상 그 물러설 수 없고 그 기자회견을 한 간담회 담화를 한 그 단초를 제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중요한 증인이면 이 증인은 보호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우체국 통해 갖고 전달서가 안 돼 있다. 우리나라 그렇게 이렇게 한심할까 생각하면은 이번에 이런 것들은 정말 사후 약방문이라고 예. 뜻도 권차되고요. 근데 왜 태블릿 PC가 갑자기 중요한 쟁점이 되냐면 이번 그 토요일도 보니까 이제 배인지 씨가 네. 그 친박 그 집회에 나오셔가지고 막 이야기하면서 최순실 씨가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그걸 8대나 이렇게 태블릿 PC를 바꿨다는 것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거짓말입니까? 라고 선동을 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지금 우리는 지금 태블릿 PC가 없어도 너무나 엄청난 자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에서 만약에 고영태 씨가 나가서 태블릿 PC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면은 헌재가 더 이상 이상한 집회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여론전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전에 차단해야 되는데 고영태 씨의 행방에 대해서 이런 식의 추측은 약간은 좀 너무나 허술하다 우리 사회가 예. 사법적으로.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최순실 씨 지금 아마 잠시 후부터 이제 변론 들어갈 것 같고 고영태 씨도 정부 보호하에 당연히 나와서 헌재에 나와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진실을
진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돌직구 신문 보실까요? 네, 박근혜 대통령 현재 출석할까, 추가 간담회를 할까. 물론 가장 중요한 당사자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온갖 입장을 좀 내놔야 되는데, 올 신년 기자 간담회를 즉석에서 갑자기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일부에서는 설 전에 다시 기자 간담회를 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설 전에 다시 한번 기자간담회를 가질 것이다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컸었는데 네. 그러면서 주말 지나면서 아무래도 좀 여론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예. 기자간담회를 하긴 하되 헌재에도 직접 출석하는 방안도 동시에 고려하겠다. 그런데 저는 헌재에 가서 박 대통령이 뭔가 발언을 하든 또 제3의 장소에서 뭐 간담회를 추가적으로 갔던 기존의 입장에서 역시 더 달라질 발언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청와대에서 아직까지 박근혜 대통령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지난해 10월 25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박 대통령이요. 그리고 지난 1월 1일에는 사실은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이 어떠한 자격으로 했는지 모르겠으나 기자 간담회를 기습적으로 열었고 뭐 네. 기억하시겠지만 카메라도 안 된다, 녹취도 안 된다, 컴퓨터도 안 된다. 말 그대로 일방적인 주장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론이 좋지 않았는데 또 추가적인 간담회를 고려한다고 해서 결국은 지지자들 결집용으로만 저걸 쓰이는구나. 근데 저는 박 대통령이 간담회를 한다고 해도 언론에서 받아주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언론은 공공재인데 사적으로 이용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는. 왜냐하면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4차례에 걸쳐서 저렇게 일방적인 기자 간담회가 됐던 대국민 담화가 됐던 언론이란 공공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미 전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발언이나 내용에 있어서 어떤 주장에 있어서 전혀 어떤 진술이 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같은 얘기를 같은 노래도 여러 번 들으면 질리는데 같은 억지 주장을 여러 번 듣는 거는 국민들로서는 상당히 피로감이 높아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카메라로 생중계되는, 그래서 모든 질문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걸 전제로 기자 간담회를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논소실에서 그것 때문에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기자 간담회 자체는 좀 불법적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우리 동아일보하고 중앙일보는 사설을 썼고 조선일보는 쓰질 않았는데 네. 그 불법성에 대해 지적하는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자들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면 기자들이 아까 거부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기자가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행동하는 집단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는 가지고 그런 조건이라도 대통령은 중요한 메신저니까 현재 신분이 유지되고 있고 그러니까 뉴스를 쫓아가. 예, 일반적인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깨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사실은 헌재는 무조건 출석해야 되고요. 헌재 출석이냐 기자간담회는 이렇게 양가적으로 이걸 하면 이걸 안 하는 건 아니고 헌재 출석은 무조건 해서 본인 스스로 변론해야 되고 만약에 한 번 더 이렇게 기자간담회를 한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녹음기와 뭐 이런 거 안 되는 방식은 안 되고 당연히 카메라 앞에서 예, 해야죠. 카메라 네, 앞에서 생방송으로. 기자들의 네.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 소위 말해 끝장 토론 형식이면 받아들여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끝장 토론을 할 만큼의 능력이 안 된다. 그럼 아마 못할 거다. 대통령 스스로 못할 거다. 이런 것 때문에 또 이것도 한 번 더 아니, 그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한번 나와서 그 비공개 지난번 신년 간담회 때 하여간 뭐 메모나 뭘 보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여간 길게 얘기를 했대요. 예. 길게 얘기를 해서 그 전문이 사실 일부 신문에 실리지 않았습니까? 그 전문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말과 글이 안 되는가 하면서 또 굉장히 역풍을 부른 게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청와대는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대통령이 그 끝장 토론을 할 만큼의 능력과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말 솜씨라든지 논리라든지 이런 것이 좀 안 될 거라는 것 때문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헌재 안 나갔어요. 그때 이제 본인이 이제 나가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참모들이 말리기도 하고 했다는데 대신에 헌재 안 나간 이유는 내가 가가지고 이제 헌법재판관들하고 공방도 벌이지 않겠지만은 바깥에 노 대통령 원래 인터넷이라는 그런 거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네. 대신에 내가 밖에서 일방적으로 나의 이제 주장을 하지도 않겠다. 말하자면 이제
상병권도 버리지만은 나의 지지층들이 결집할 수 있는 행동도 대신에 하지 안 하는 않겠다. 걸로 했기 네. 때문에 안 나가던 그 뒷말이 크게는 없었던 거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 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특검도 헌재도 안 안 나갔죠. 나가고. 헌재도 안 나갔는데 이거는 내가 유량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더 말이 안 되는 거고, 만약에 저는 나간다고 한다면은 최소한 둘 다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기자회견의 맹점이 저도 여러 번 겪어봤지만은 참 우리나라 이상한 관행 중에 하나가 재질문이란 게 없지 않습니까? 기자가 한번 물어보고 대통령이 내가 생각할 때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제 그걸로 끝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질문이 이어지게 마련인데, 그럼 만약에 이제 대통령 기자 간담회를 한다면은 그런 부분이 좀 해결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던진 기자의 궁금증이 끝까지 그렇죠. 해소될 때까지 계속 질의를 네.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끝장 네. 기자회견을 해야지 뭐 적당히 1시간 하고 끝내는 기자회견. 이게 동문서답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과거 네. 대통령들 보면은 그런 식으로는 안 되죠. 근데요, 저 생각에는 대통령의 작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우리 사회는 사실 좀 생각해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말을 잘 따르는 사회입니다. 꼭 여당만이 아니라 야당 인사들도 박근혜 대통령 말은 믿고 따르고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간담회 내지는 헌법재판소에는 출석할 것이 아닌가. 두 개 다 아닐 것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할까? 안 하려면서 저는 혼자 추측인데요. 헌법재판소의 그 헌법재판소 판결이 결정이 너무 빨라진 것에 대한 조바심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것을 내가 아직 할 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을 멈춰라. 예를 들어서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1월 말 내로 끝난다면 1월 말 내로 이렇게 헌법재판소장이 두드러난 게 아니거든요. 그때까지 결정문을 완성해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2월 달에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 내 말이 아직 할 말이 남았다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굳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면 간다면 큰 무리고요. 뭐 끝장 토론을 아무나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큰 분란과 불명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굉장히 점잖은 곳이에요. 거기서 떳떳하게 아직도 한 번도 제대로 말한 적이 없거든요. 뭔가 모면하려고 했기 때문에 특히 1월 1일 날은 국민들한테 너무나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특히 이번 헌법재판소 노무현 대통령과 틀리 노무현 전 대통령은 기각될 가능성이 사실 높았습니다. 정치적으로나 법률적으로. 근데 지금은 법률적으로 100%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정치적으로서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기가 말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오히려 헌법재판소에 가서 잘 정리된 상태에서 변호사들의 대리인들의 뭔가 도움을 받아가면서 발언을 하는 게 가장 적절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상병 교수님께서는 괜히 기자회견 이런 거 하지 말고 헌재에 가서 입장을 정확하게 밝히는 게 아마 대통령한테도 좋을 거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사실은 저희 기자들이 좀 궁금한 대목이고, 사실은 그래서 기자들은 뭐 기회가 있으면 하려고 하는데, 이 박 대통령이 이제 CJ의 좌파 성향을 모두 바꿔라, 송경식 회장을 만나서 네. 그렇게 지시를 했다는 한겨레 보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송경식 회장이랑 박근혜 대통령의 대담이 이루어졌던 게 2014년 한 11월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송경식 CJ그룹 회장에게 좌파 성향의 기조를 바꾸라는 얘기를 했고, 또 이제 우연찮게 그로부터 그 해가 11월이면은 12월 달에 국제시장이 개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변호인과 같은 영화들의 성향에서 이제 국제시장 같은 영화는 누가 보든지 간에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열광할 수 있는 영화인데, 예. 근데 이게 만나서 얘기했다고 그 다음 달 개봉되는 거는 사실 아니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예를 들어서 이미경 부회장이 물러나게 되는 그 시점부터 CJ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들을 알았을 거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오지 않았을까 싶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송경식 회장에게 다시 한 번 더 전달하지 않았는가 싶고요. 여기서 그러면 CJ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이야기는 알겠고, 근데 지금 구속 수감돼 있는 이재현 회장 같은 경우가 건강이 너무 안 좋으니까 걱정이다라는 예.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어떡합니까? 라는 얘기를 했고, 그 뒤로도 여러 차례 이제 그 관련된 청탁들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2015년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국제시장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관람을 하러 가거든요. 그때도 이제 송경식 회장을 만나갖고, 송경식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재현 회장의 건강 문제를 자꾸 얘기를 했던 거고요. 이게 이제 안종범 전 수석의 다이어리 여러 가지 대통령이 지시사항이 나오게 되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2015년 연말이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대통령 발언이라는데
이재현 회장을 도울 길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현 회장 같은 경우는 실제 작년 8.15 광복절 특사로 이제 사면을 받게 되는데 그냥 사면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전에 이제 굉장히 그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요. 본인이 재상고를 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상고를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면을 받으려면 결국 형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 재상고를 하게 되면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면을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재상고를 포기한다는 건 또 CJ 입장에서는 굉장한 도박과 같은 거잖아요. 말 그대로 재상고를 해서 문제가 정리될 수도 있는데 이걸 사면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의 대통령에 대한 사면의 청탁의 과정들이 있었었고 이런 모종의 교감 아래 결국은 재상고를 포기한 게 아니냐 이런 기사들이 오늘자로 보도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CJ 관련된 얘기는 뭐 워낙 시중에서 많이 거론이 돼서.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까지 그동안의 CJ는 이 대통령과의 문제에 있어서 피해자 연임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동안에 우리는 정말 당했다. 사실 이미경 부회장 나가라고 하고 그리고 신광식 회장도 청문회에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좀 세게 얘기를 해줬죠. 근데 오늘 이제 보도된 걸 보면은 이제 거래를 하려고 했던 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SK는 이제 거래를 잘해서 8.15 특사에 이제 나왔고 이제 CJ는 뭐 정리하자면 실패한 거래 좀 했는데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누구죠? 조원동 수석이 나가라고 CJ 이미경 부회장 했는데 조원동 수석의 그 혐의가 뭐냐면 강요 미수예요. 강요 미수에 그쳤습니다. 네. 안 나갔어요. 이미경 회장은 그 건 때문에 나간 것은 아니고 CJ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뭐 K밸리 사업에 1조 얼마 투자하고 네. 내부적인 문제로. 예, 네. 그런 영화도 이제 소위 우파가 좋아하는 그런 영화를 만들긴 했지만 대통령의 마음이 풀리진 않아서 결국 이재현 회장이 미리 나오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CJ도 노력을 만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실패한 거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근데 어쨌든 그게 뭐 명확하게 지금 가려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제시장이나 뭐 인천 상륙작전 뭐 이런 거를 뭐 영화를 제작해 주는 걸 조건으로 무슨 뭐 사면 뭐 이렇게 서로 연결이 구체적으로 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뭐 전혀 아닌 거고요. 네네. 사실 또 CJ 입장에서는 인천 상륙작전도 마찬가지고 국제시장도 사실 굉장히 많은 이것도 사실은 관객들을 흥행에 성공했죠. 네. CJ가 그 투자 배급한 영화들 중에 엄청난 흥행 실적을 거뒀기 때문에 이걸 꼭 무슨 대가성과 청탁의 연결고리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시대의 문화적 상황이나 배경들을 고려하면서 결국은 문화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이런 부분들을 워낙에 강경하게 또 주장하다 보니까 CJ 입장에서는 굳이 현 정부의 눈밖에 나는 행동을 할 이유가 없었었고 또 기왕 만드는 과정에서는 어찌됐든 고객이라든지 그리고 관람객들의 문화적 수준을 고려해야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는 뭐 그 굉장히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꼭 연결고리로 묻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제시장을 관람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좋은 문화 콘텐츠는 사회 통합에도 이렇게 도움을 주고 기여를 하는구나. 그런 것을 이번 국제시장 영화를 통해서 실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시장을 관람을 하고 좋은 문화 콘텐츠가 사회 통합에 이렇게 기여를 하는구나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영화를 이제 사회 통합하고 이렇게 좀 연계해서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네. 네, 통합이 됐나요? 국제시장으로 잘 모르겠는데요. 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 어머님도 국제시장 보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막 많이 울었다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시대를 살았냐에 따라서 그 느낌이 굉장히 다를 텐데 이제 이런 거죠. 저는 CJ가 박근혜 정권에게 그 밑보인 거를 어쨌든 처음부터 인지하고 정원동 경제수석한테 그 미수에 그쳤던 뭐 어떤 간에 인지를 하고 여러 가지 나중에 뭐 얘기 나오겠지만 공정위에서도 뭐 압박이 가해졌다라는 의혹이 이제 일고 있었는데요. 그걸 풀기 위해서 정말 수년간, 단연간 노력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거죠. 변호인이라는 영화 프로포절이 있고 국제시장에 프로포절이 있다면 CJ는 그런 압박 속에서는 결국은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면 변호인은 포기하고 국제시장은 선택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조성됐었던 거죠. 근데 저 자체가 문화 융성을 그 국정 기조로 내세웠던 박근혜 정부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던 것 같은데 글쎄요. 어떤 성향이 저렇게 바뀌었다는 거는 CJ 입장에서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블랙리스트 논란하고 계속 연결이 되는 것 같고 저는 이제 박 대통령이 사회통합에 기여했던 좋은 컨텐츠라 평가했잖아요.
대통령 보기에는 하여튼 좋으셨던 것 같아요. 왜 그 영화에서 보면은 부부 싸움을 하다가 국기 강화식이 오니까 멈추고 이렇게 국기 경례하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이게 약간 이제 풍자성, 그 시대에 대한 이제 경직성에 대한 이제 풍자라고 봤는데 대통령이 어느 자리에서 간게 그땐 그렇게 나라를 생각했다. 부부 싸움을 하다가도 이게 얼마나 좋았냐라는 식으로 했으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제가 이야기를 좀 하나 보태면요. 예, 예. 이거 밝혀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명랑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명량. 명량. 아까 예. 이야기 나왔잖아요. 손 회장이 우리는 그런 국익을 위한 영화도 만든다고. 그 감독이 저 고향 후배예요. 굉장히 비판적이고 이 변호인 영화 만든 감독과 굉장히 친해요. 성향이. 근데 지금 뭐냐면 대통령은 그런 거예요. 저런 말 때문에 그 영화 감독은 굉장히 오해를 받는 거죠. 내 성향은 굉장히 비판적이고 뭔가를 국민들한테 일깨우치기 하는 것이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오해를 받는 겁니다. 저는 이제 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제 교수들은 이제 무슨 각 부처의 뭐 자문위원들 가끔 가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딱 들어서고 나서 모든 글자 앞에 창조를 붙여요. 국방부도 창조국방, 교육도 창조교육, 문화도 창조문화 이러놓으니까 문화라는 게 그야말로 창조가 돼야지 않습니까? 이제 블랙리스트 이야기가 아까 나와서 그런 건데 국방부도 가면요, 아니 어떻게 국방에 창조가 있고 뭐 다른 용어가 붙을 수 있습니까? 오로지 튼튼한 국방일 거 아닙니까? 창조국방 지시가 나오니까 슬로건이 떨어지니까 이게 거기다 맞추느라고 엄청난 예산을 퍼붓고 국방 계획이 잘 안 돼버린 겁니다. 즉 박근혜 대통령이 영화 하나에 저렇게 감동받았던 건 뭐냐면 과거에 있었던 슬로건 정치 있잖아요. 지금도 그게 남아있는데 뭔가 슬로건을 던지면 모든 국민들이 그걸로 가고 국가가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싶은 것.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마지막 시대로 끝나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알겠습니다. 잠깐 영화가 얘기 나와서 그런데 하여간 거론됐던 영화는 저는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다 하여간 재밌게 봤습니다. 자, 다음 뉴스를 보실까요? 네, 김기춘 미공개 회고록 입수 한국일보 단독 기사인데요. 낯 뜨거운 박비어 참가.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길래 이런 보도를 했는지 저희가 한번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김기춘의 오랜 박비어 청각. 책의 제목은 오늘도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2009년에 발간이 됐는데 아마 한정판으로 일반 시중에 판매하는 게 아니라 아마 지인들한테 일부 이렇게 돌린 회고록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박정희 대통령을 처음 뵙게 된 것은 1972년 9월경. 이 내용은 많이 알려진 얘기죠. 유실헌법 관련 왜곡 자료를 연구해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 나는 박정희 대통령 일가와는 운명적인 인연으로 얽혀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심없이 나라와 거래의 행복만을 생각하는 진정한 애국적 정치 지도자라고 확신한다. 그분들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당대표로 모셔보니 아버지의 원칙과 판단력, 어머니의 자애로움을 겸비해 훌륭한 정치 지도자로 성장했음을 실감했다. 한 판 더 있는데요. 보실까요? 계속해서 예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역사의 앞날을 내다보는 예지와 소신, 그 소신을 관철시킬 수 있는 추진력을 겸비한 분이다. 우리 역사상 그분만큼 오로지 민족 중흥, 좀 오랜만에 듣는 표현입니다. 민족 중흥에 대한 일념만으로 사심없이 애국애족하며 자기를 희생한 지도자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종대왕과 함께 그분을 존경한다. 그러니까 세종대왕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는 것 같습니다. 10월 6일은 국론을 통일하여 국력을 결집하고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중정 역사상 최연소 수사국장 정책을 맡았다. 자기 얘기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많은 총애와 가르침 격려를 받았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이제 검사부터 해서 검찰총장, 법무장관, 그리고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국회의원하고. 네, 국회의원도 여러 번 했고요. 국회법사위원장도 했고. 아주 사실 저도 대를 걸었죠. 예. 정말 그 남자의 머릿속이 궁금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김기춘이라는 사람은 정말 어떤 사람일까? 정말 기자로서 호기심이 일었는데 사실 제가 이 회고록을 직접 읽어보진 못하고 오늘 나와 있는 기사로밖에 짐작을 할 수 없는데 그래도 김기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를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고록은 2009년 10월쯤 작성돼서 주변의 친척들과 지인들한테 이제 한 거고요. 전달된 거고 이런 식의 회고록을 쓰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요즘 자기 인생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써서 친지들한테 주는 사람들이 있고 저도 이제 몇 건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저는 이 회고록을 김기춘 이제 비서실장이 박근혜 의원한테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냈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박 대통령이 김기춘이라는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픽업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인생에 마무리 짓는 회고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종의 출사표, 대통령에 대한 자기 소개서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그 내용을 보면 사실 우리 문재인 전 대표가 운명을 썼듯이 그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을 통해 운명으로 정의를 내렸듯이 박정희 그 전 대통령과 본인의 어떤 관계를 운명처럼 얽혀 있다고 얘기를 했고 사실은 이 살아온 인생을 보면 유신헌법부터 그 다음에 문세광이 유경수 여사를 저격했을 때 범인을 특정해서 문세광의 자백을 박아내는 그렇죠. 네. 박아내고 중앙정보의 대공수사국장을 34살의 나이로 할 때 픽업했던 그 모든 상황을 보면은 박 대통령이 김기춘 실장을 얼마나 신뢰하고 아꼈던가가 드러나 있고 또 그만큼의 존경심을 포했던 그 관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그러니까 머릿속은 처음부터 끝까지 박정희 대통령으로 이제 가득 차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입신해서 이렇게 출세를 했는데 끝난 마당에 한 번 더 그 본인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 마음가짐과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이런 회고록을 씀으로써 박근혜 대통령한테 구애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느낌이 2009년에 들어요. 썼으면 아마 70쯤 됐을 때 썼을 것 같습니다. 39년생이니까 이제 우리 나이로 70이겠죠. 그렇죠. 예, 2009년 10월 이 말을 들으니까 지금 정 의원님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자, 박 대통령이 2007년 그 여름에 경선에 졌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그럼 저때 이제 이명박 정부고 박 대통령 다음 또 정권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게 이제 누구 보라고 썼는지 그리고 제목도 오늘도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도 달린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제 느낌이 드네요. 참 이 사람이 이제 운명이다라고 말한 게 그냥 운명은 운명인 것 같아요. 근데 운명은 운명처럼 얽혀 있는 건 맞긴 하잖아요. 네. 그죠? 그 시작부터가 김기춘 전 실장이 상청회 회장이라는 거를 이게 66년인가부터 지냈을 건데 상청회가 뭐냐면은 지금은 정수장학회인데 예. 5.16 장학회에서 이제 그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로 짜여진 모임인데 이 62년에 부일장학회라는 게 있었죠. 이 김지태 씨라고 이제 부산일보 창업주인데 부산일보하고 부일장학회를 강제 헌납을 당하고 그게 5일 만에 5.16 장학회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김기춘 전 실장이 뭐 고등학교, 대학교 때 그걸 받은 건 아니고 사법고시 합격하고 서울대 대학원에 재학 중일 때 그 장학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 시작 자체를 뭐 박 대통령의 언덕으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본인 입장에서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입신도 입신인데 상당히 뭐랄까 확신이라는 표현을 쓰고 저렇게 글을 쓸 때 저렇게 쓰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본인은 그런 확신을 갖고 네.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뭐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상식이랑은 좀 어긋나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김기춘 전 실장이 뭐 그동안 청문회 과정에서 나와서 했던 얘기들조차도 결국은 이게 국민을 생각하는 얘기보다는 그 모든 본인의 행동의 배경에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건데요.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서 70년대부터 사실 박정희 전 대통령부터의 인연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인연이라고. 근데 그 당시에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영예와의 관계 속에서 또 다른 인연의 고리가 얽혀 있는 게 최태민 씨거든요. 그러니까 2대에 걸쳐 있는 최태민, 최순실과 2대에 걸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그 관계 속에서의 김기춘 전 실장은 과연 최순실을 몰랐겠느냐로 다시 옮겨질 수 있는 건데 네. 지난 주말인가요? 얼마 전에 나왔던 내용을 보니까 김종 전 차관이 새로운 얘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이 나에게 최순실 씨에게 잘해주라라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나는 최순실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던 내용과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건데 적어도 일단 저는 미공개 이 책에는 최순실 그런 얘기 이름이 나오잖아요. 안 전혀 안 나온다는 나오죠. 거죠. 최태민 씨
최태민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뭐 전 500페이지가 넘는다고 하니까 그걸 읽어보지 521쪽 정도. 예, 읽어보지 못해서 얘기는 모르겠지만 김기춘 전 실장도 굉장히 영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회고록을 쓰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찬양하는 글을 쓰더라도 거기에 어찌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 미공개 회고록에 차마 담지 못했고 정말 생을 마감하면서 쓰게 되는 본인의 진짜 회고록에는 그 최순실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는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번 주에 아마도 좀 블랙리스트 소환 대상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좀 블랙리스트 사건의 탑 2를 이야기하자면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인데 이 사건을 굉장히 크게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돈이 오가고 이런 건 아니지만 왜 이렇게 큰가? 지금 민주주의를 망쳐버리고 지금 뭐 헌법상 표현의 자유 이런 이야기 떠나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어쩌면 가장 핵심적 사항으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유신이 정말 이렇다고 이야기한 것은 뭐 유신에 대한 찬양이겠지만은 교과서에서도 유신은 민주적으로 이 반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딴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가장 큰 문제가 있겠지만 오늘의 이 사태가 이르기까지는 김기춘 전 실장이 가장 영향을 줬고 박근혜 대통령을 망친 사람이라고 저는 단언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그 딸이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 유업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부채질한 바로 그 간신배. 지금 뭐냐면 지금 세월이 지금 김기춘 실장이 저지른 것은요 돈 문제를 떠나서라도 이 대한민국을 한 3, 40년을 끌고 갔었거든요. 거기에 대통령이 끌려간 거예요. 우리가 최태민 씨에 대해서 엄청나게 뭐 욕을 하면서 무당 구술한다, 뭐 미신을 믿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묘한 논리를 가지고 과거에 버려야 될 한국의 그러한 시스템으로 대통령을 또 마취시켜서 끌고 간 거예요. 저는 그래서 김기춘 실장은요 박근혜 대통령을 망치는 가장 큰 주범 중에 하나다. 꼭 그러니까 최순실만이 아니다. 박성병 교수님께서 아주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발언을 지금 하셨습니다. 어쨌든 특검에서 이제 블랙리스트 작성 관련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문화부 장관은 아마 이번 주에 소환한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올지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돌직구 뉴스로 들어가 볼까요? 네, 2017 빨라진 대선 시기에 본격 대통령쟁 설민심 잡기 총력. 지금 설이 이제 딱 10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금요일부터 이제 연휴가 들어가잖아요. 설 전에 이제 기본적인 비선을 제압하고 설에 그 용광락 같은 민심의 뭐 여론을 얻어서 쫙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대선 주자들이.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우리 문재인 전 대표하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일종의 이제 빅2로 분류가 되는데 두 분의 신경전이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영상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질문 안 받겠습니다. 예. 나중에도 말 안 할게요. 정권 교체를 말하지 않고 정치 교체를 말하는 것은 그냥 박근혜 정권을 연장하겠다. 그 문재인 대표님이 그 말씀하신데 제가 일일이 그런 데 대해서 저는 코멘트를 하고 싶진 않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권은 계속 교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된다고 해서 정치의 여러 가지 행태라든지 국민들의 그 어떤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라든지 특히 정치인들의 사고방식 이런 거는 변하지 않는 수가 많았습니다. 네, 두 분이 서로에 대해서는 사실 직접적인 뭐 평가나 비판이나 공격적인 발언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피해 가면서 자기 메시지만 좀 던지려고 좀 주력하는 모습이고 특히 이제 정권 교체, 정치 교체 이걸 가지고 지금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 실장님. 그렇죠. 정권 교체, 정치 교체가 붙어 있는데 지금 저는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쪽이 저 부분은 아마 메시지 조정을 조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정치 교체 자체가 나쁜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개헌하고 비슷한 전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권 교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된다고 하면은 그 교체에 대한 열망이 이제 한 반은 풀리는 게 있기 때문에 문 전 대표도 아마도 이거 더 크게 아울러서 갈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제 반기문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정치 교체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좋아하는 두 가지 문제점이라는 거는 본인의 지금 컨텐츠라든지 성향이 어떤 정치 교체 방향인가라는 것. 두 번째로는 반기문 전 총장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른바 팀 반기문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보이느냐. 첫 번째는 지금 조금 오리무중, 좋아, 조금 더 기다려주겠다. 전 민심이 그렇다고 봐요. 근데 두 번째에 대해 가지고는 이런 식이면은 조금 곤란한 거 아니냐라는 신호가 벌써부터 노란불이 들어오고 있는 느낌입니다. 저희가 대선 주자 지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죄송합니다. 1월 2주차 주중 집계인데 이건 리얼미터 통계인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문재인 전 대표는 한 1% 올랐고 반기문 총장 1% 내려갔지만 이게 뭐 큰 의미가 있는 변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다음 것도 보시면 사실은 이게 조금 의미가 있는 조사였죠. 지난 금요일 날 나온 갤럽 조사인데 여기에서 이게 반기문 총장은 목요일 날 들어왔고 금요일 날 갤럽이 조사했는데,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의 귀국 이벤트는 많이 반영이 안 된 거죠. 문재인 전 대표가 10%로 뻥충 뛰었어요, 그죠? 반기문 전 총장은 그대로 20%고. 이렇게 물론 이제 앞으로 뭐 지지율이라는 게 요동을 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정석 의원님, 네. 문재인 전 대표가 많이 올랐죠. 이제 네. 올랐고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이 이제 그대로인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반기문 총장이 목요일 날 들어오고 금요일 날 한 조사기 때문에 조사고, 반기문 총장이 귀국과 함께 그 가족의 소위 말해 뇌물 스캔들이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뇌물 스캔들이 반영이 된 건데, 문재인 전 대표는 그동안에 오랫동안 그 활동해온 내역이 있고, 반기문 총장은 아직 이제 겨우 출발돼 섰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비교를 한 어떤 메시지가 포함된 그런 거는 포함된 거는 조사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본격적인 어떤 여론조사에 대한 반영률은 결국 그동안에 그 주말에 많은 행보를 했으니까 그것이 반영된 금주가 돼야지 나올 것 같고요. 그 문재인 대표도 이렇게 1등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고민은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유 실장이 얘기를 했지만 호남에서 많이 지지율이 회복이 됐지만 여전히 그 반문 정서가 강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반기문 전 총장 같은 경우는 그 보수 후보일 수도 있지만은 제가 생각에는 많이 중도를 아우르는 메시지를 놓을 수가 있어요. 본인 스스로를 진보적인 보수주의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그 캠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보수적인데 그거와 좀 균형이 안 맞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진보적인 메시지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그 메시지가 나오면은 저는 이거는 한번 큰 요동을 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반기문 전 총장의 지지율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기문 전 총장이 흥미롭게도 문재인 전 대표를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공격하거나 뭐 그러진 않는데 오늘 첫 지방 행선지로 부산을 택했어요. 그것도 좀 의미가 있죠? 그 부분은 이제 제2도 마을에 대한 거가 있겠죠. 배신자 논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배신자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걸 뭐 정면 돌파하려는 모습. 그리고 권양숙 여사도 정무적으로 되게 노련한 분인데 무슨 반기문 총장 만나면은 잘 오셨습니다 이러지 그 앞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반 전 총장 하나 더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오늘 봉하마을에서 강경한 야당 지지자들한테 뭔가 봉변을 당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은 절대 마이너스가 아닐 겁니다. 본인한테는. 이게 오히려 플러스로 작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좀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반기문 총장 죄송합니다. 그 약간 이제 서민 행보를 하는데 몇 가지 약간 어설픈 부분이 있어요. 네. 뭐 방역 뭐 이거 하는데 이제 한 10분 정도 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방역복을 안 입고 있는데 혼자만 방역복 입고 하느냐. 뭐 턱받이 복장을 한 게 이게 왜 먹는 사람은 턱받이를 안 하고 먹여주는 사람이 턱받이를 하느냐. 뭐 이런 논란이 좀 있어서
굉장히 SNS에서 약간 좀 많죠. 예.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는데 반 총장은 귀국할 때부터 여기 들어올 때까지 승용차로 이용을 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뭐 어설프게 그 뭐 지하철 티켓을 산다고 하다가 이제 상당한 오랜 시간을 걸렸고 또 생수를 집었는데 뭐 한국 생수 빼놓고 에비앙을 집었다든가 본인들 이제 우러나오는 한국 실정과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 그다음에 지금 음성 꼭동네를 방문을 했는데요. 뭐 고향이 음성 아니겠습니까? 뭐 저기 출신 정치들은 거의 거쳐가는 코스인데 노인들한테 죽을 드시게 하는 모습인데 본인이 떨어질까봐 턱받이를 하고 있는 모습이 어색하다 하고 이제 네티즌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누워 있는 노인들한테 죽을 넘기는 거는 이렇게 드시게 하는 거는 잘못된 어떤 그 케어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세워서 해야 되는데 이게 어설프다. 어설픈 서민 코스프레가 오히려 이제 역풍을 낳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건데 뭐 이제 방청부 측에서는 반론도 있어요. 네. 시키는 대로 했다. 음성 꽃동네 같은 꽃동네 경우는 측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고 해서 안내해야 하는 대로 했다는 해명이죠. 그런 네. 해명도 있지만은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 총장의 장점 외교, 뭐 안보, 국제관계의 전문가로서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백척당구의 그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그런 메시지를 보는 게 본인의 경쟁력이지 어설픈 코스프레는 오히려 좀 반감을 사지 않고 저렇게 네티즌들의 어떤 비난을 부르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됩니다. 아마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측에서도 저걸 부각을 좀 시키려고 하는 의도도 좀 있겠죠. 아까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여론조사에서 박원순 시장이 갤럽 조사에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조사 대상에서 빠진 거죠. 8명을 조사하는 걸로 알고 네네. 있는데요. 8명 안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거죠. 지난주까지는 했고 이제 앞으로 안 하겠다는 것 같아요. 앞으로 조사 대상에서는 빠지겠다라고 하는 건데 박원순 시장의 지지율이 그만큼 안 나온다는 것이죠. 아마 박 시장 캠프 쪽에서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박원순 시장이 어쩌다가 지금 갤럽 조사 대상에서까지 빠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 본인도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이 난구를 어떻게 타개할지 아마 고민하는 것 같은데 문재인 전 대표를 되게 강하게 공격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그게 내 본 뜻은 아니다 또 이렇게 말을 좀 거둬들인 보도도 제가 봤는데 아마 위기에 처했을수록 이 스텝을 잘 밟아가야 되는데 아마 박원순 시장도 뭔가 설 전에 중심을 잡기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토론 후반부에 제가 잠시 목이 잠겨서 불편함을 끼쳐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